오늘 오신 분들 다 저학년 엄마들이세요? 1학년 엄마 손 들어보세요. 1학년 엄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저 떠든다고 안 듣네. 1학년 엄마들이에요. 원래 1학년 교실 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두 줄씩 해서 계속 뒤로 가신다.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요. 저는 작년에 와가지고 제 기억에는 저고학년 통합으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엄마표 영어공부법 맞아요? 작년에 수학했어요? 뭐 기억이 다 다르다. 학교 선생님은 전화해가지고 작년에 영어공부법 했으니까 원래는 영어공부 이야기 말고 딴 거 하라고. 수학했어요? 미치겠네. 왜 이렇게 기억이 다 다르지?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원래 교육청에서 정해준 큰 주제는 이 자기주도 학습,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인데, 자기주도 학습 부분의 가장 큰 주제가 이제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를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정했어요. 거기 이제 서브 주제가, 소주제들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주제가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두 번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세 번째 주제가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네 번째 주제가 기초학습력 신장을 돕는 어쩌고저쩌고. 이렇죠. 학교마다 이제 제가 주제를 달리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이제 지난주 주제를 피하면서 또 저학년 엄마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주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일단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라는 이제 주제로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어머니들이 지겨워하시고 재미없어 하시면 제가 바로 끊고 집에 갈 테니까 오늘도 갈 준비하고 들어주세요. 보통 학교 가면 이제 엄마들 바쁘고 하니까 또 지겹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오락할 또 1학년 엄마들이 또 겁이 많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겁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시긴 하는데 지겹고 이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전부 11시 반 되면 끝내달라고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막상 제가 강의를 해보면 엄마들이 12시 넘어도 계속 하래요. 오늘도 그게 가능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들 앞에 연수하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거의 한 절반은, 올해 교직에 계시다가 교장선생님으로 은퇴하신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동기나 선배나 친구나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요. 또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연구소나 이런 걸 하시면서 대학원에서 상담, 교육학, 감정 코칭, 이런 거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 이제 전공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요즘 젊은 엄마들이 선호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죠. 근데 저는 어느 쪽도 아니고요. 전문가라고 하기엔 제가 늘 쑥스럽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우리 아이가 참 자라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모르니까 막연히 불안하고 쫓기고 그렇게 이제 막막하게 이렇게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왠지 서글퍼요. 그때 보니까 이상한 브로마이드 2장인가 어디서 구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벽에 떡 붙여놓고, 단칸채빵에서 벽에 떡 붙여놓고, 코끼리 하나 그려져 있고요. 코끼리 밑에 한글로 코끼리라고 적혀있고, 그 밑에도 영어로 엘리펀트라고 적혀있어요. 우리 애 보고 그거 따라 하라더라고. 엘리펀트. 또
기린 하나 그려놓고 지라프하고 뭐 아이고 씨 저거 아닌데 싶어가지고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들려요 근데? 제안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요것만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여기서 박수가 나오던데 보통. 왜냐하면 엄마들이 공부시키고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리고 또 아빠들이 퇴근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면 열받잖아요. 닌 집구석에서 뭐하노? 하면서. 마음도 모르고 이제 하루 종일 막 속타하면서 막 뚜껑 날아가고 이러면서 애 키웠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하루 종일 막 고함 지르고 이런 거에 비해서 오늘 진도도 별로 못 나갔고 그렇다고 애 뭐 버릇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우라통 터지는데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속상하고 이렇죠.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수고하시는데 내가 집에서 아이라도 잘 키워서 그죠? 그 보람 있게 이렇게 일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나도 집에서 노는 것만 아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아이 키운다는 게. 저도 4살 때 이제 아이를 뺏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놀이방 차 오면 내가 딱 노란 차 앞에 기다렸다가 딱 태워보내고요. 또 돌아오면 받고 어린이집 차 오면 또 태워보내고 받고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펴보고 체크하고 이것도 제가 다 했어요. 4살 때부터. 안 믿어지죠? 그거 언제까지 한 줄 알아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는 지금 27 청년이 돼가지고 원래 이제 SKY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미리 결론부터 어머니들 잘 들으시라고. 우리 아이는 이제 사교육 하나도 없이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커서 뭐 하여튼 공부 아주 잘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하면 이제 좀 니 글에 잘났다 이렇게 하실지 몰라서 나중에 이제 제가 얼마나 아이와 함께 그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했는지 또 뚜껑은 며칠에 한 번씩 날아갔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 다 드릴 텐데 우선 결론부터 이제 어머니들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라고. 실제 수능에서는 전국에서 약 200등에서 250등 정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네. 수험생이 전국에 60만 명이 있죠. 요즘은 저출산 때문에 좀 수험생이 줄어들긴 했지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계산하기 좋게 하면 60만 명. 사실은 재수생하고 합하면 우리 아이 시험 칠 때는 66만 명인가 뭐 이랬어요. 6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볼게요. 이과 20만 명, 문과 40만 명. 우리 아이는 문과였어요. 문과 40만 명의 10%는 몇 명이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해. 40만 명의 10%는 4만 명. 맞죠? 곱하기 10분의 1. 너무 시시해서 대꾸를 안 하네. 자, 그러면 몇 퍼센트 했죠? 상위 10%가 4만 등이라고 해서 4만 등. 그러면 상위 1%는 4천 등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국에서 4천 등 하면 상위 1%라고요. 상위 1% 이거 꿈의 퍼센트 아니에요. 그러면 400등 0.1%잖아요. 400등은. 그럼 200등은 0.05%예요. 지나갑니다. 자, 이런 말씀 왜 들은가 하면요.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서 아이를 뺏었잖아요. 4살 무렵에. 큰 소리는 쳤어요.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요. 나는 어떻게 양육을 받았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봤죠. 그랬더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우리 삼형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깨워요.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선명해요. 초등학교 1학년 8살 어느 봄에. 그리고 아버지 부재 때문에 우리 삼형제는 초등학교 다닐 때 벌써 친척집으로 다 보내지고요. 엄마가 대구에서 유명한 섬유공장 노동자였는데 엄마가
이렇게 일하시는 직종이 겨울 되면 일본말로 희마진다고 해요. 일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공장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아요. 겨울 되면. 그러면 이제 전공이 아닌 다른 공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공장에 기숙사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엄마가 못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친척집에 가서 이제 크고, 3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한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키워진 경험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면서 가면 내가 노란차 타고 맨날 어린이집 보내려고 내려가 있을 때 같이 내려와 있던 동네 아줌마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하면서 내가 유심히 관찰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제 어린이집 차 오면 딱 보내고 학기 초에 처음에는 만세를 부르면서 바로 뛰어 올라가더라고. 전문가들이 하죠. 애가 울더라도 냉정하게 돌아서라 하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맡기고 냉정하게 돌아서 뛰어 올라가죠. 가면 애들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원에 적응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가 좀 적응하고 며칠 지나니까 엄마들이 애 노란차 떠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안 올라가더라고. 거기 앉아서 서로 눈을 맞추면서요. 뭐 이런저런 수다도 잠시 떨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유심히 들었잖아요. 또 좀 있으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큰애 키울 것 같은 언니, 한 4, 5학년 언니 하나 찍어가지고 말을 걸고 접근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싹 데리고 가가지고 친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학년 이제 경험을 전수받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 보니까 이렇게 초창기 자녀교육 정보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되더라고요. 물론 더 좀 적극적인 분들은 뭐 백화점 문화센터, 이마트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팀 짜기도 하고, 요즘도 젊은 엄마들은 뭐 산후조리원부터 전화번호 딴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 때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싹 따라가가지고 집안을 막 스캔하죠. 언니한테는 관심 없고 언니 집안에 관심이 있어. 계속 스캔하면서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몰래 사는 거 없나 보고 있잖아요. 큰애 책상에 놓여있는 학습지 뭐 이런 거 뭐 하는가 살펴보고 막 이러죠. 이렇게 이제 초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학부모 총회나 이제 학교 들어오면 학부모 총회나 오늘 같은 날 있으면 끝나고 나면 커피숍 가죠. 밥 모임 한다 하면서 가가지고 사실 정보 나올 거 없는데도 그 정보라고 막 귀 쫑그대가 서로 듣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담임 욕하고 막. 또 어떤 오지랖 넓은 엄마는 야 너가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며칠 전에 혼난 거 모르지 하면서 응? 내가 니를 위해서 특별히 알려준다 하면서 응? 안 알려줘도 되는데 그런 거 알려주고 괜히 속상하고 열받게 만들고. 자, 이게 엄마들 정보 유통 채널이에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분명히 노란 차 기다리고 애 태우고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제가 가방 열고 체크하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넉살 좋아가지고 누님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뺀때기 맞고 이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한 방법이 대구 시내에 있는 가장 큰 서점에 나가서 육아서적을 다 뒤진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교보용품 알라딘이 내려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서적이 제일 컸어요. 시내 제일서적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그 육아 코너에 가서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을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육아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말해요. 다른 건 어떤 책에서는 강조하고 어떤 책에서는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죠? 학습 영역에 관해서 무조건 모든 시험은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가 문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 책을 좋아해야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백 권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 깨달았잖아. 아, 이거구나 하면서. 근데 참 우리 집은 참 운이 좋았는지 우리 와이프가 그 달서구에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 하는데 그때 중학교 선생이었어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버스 차창 너머로 저 서부정령인데 송영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간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즘은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이죠. 근데 진짜 오리지널 어린이 전문 서점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단행본, 주옥 같은 단행본 책을 모아서 특별히 판매하는 전문 서점. 이게 어린이 전문 서점이에요. 한때는 이게, 전국에 한 80군데, 대구에는 4군데 있었죠. 우리 와이프가 발견한 그 어린이 전문 서점은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은 이제 한 20년 하다 망했어요. 워낙 교원 언니들이 맹활약하는 바람에, 그리고 인터넷 서점이 뭐 할인 공세도 하고 이래가지고 단행본 어린이 서점 다 망하고요. 지금 전국 몇 군데 없어요. 안타깝죠. 근데 저는 우리 집은 다행히 우리 아이가 4살 때 우리 아빠 그 서점 발견해서 저와 아이를 끌고 그 서점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거 제 체질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운동권 출신인데 시간만 많으면 다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제가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을 하다가 4학년 때 이 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경북대학교 동문 앞에 그 소위 말하는 이념서적을 파는 서점을 만들었어요. 일청담 서점이라고. 경북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못이 하나 있죠, 연못. 그게 일청담인데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27살 때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제가 이제 서점을 하면서 출판사하고 거래를 텄거든요. 도매상을 거치면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학생이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유명한 출판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직거래를 하자고 협상을 하고 막 이런 출판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고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서 어린 서점을 가보니까 그 사이에 소련이 붕괴됐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옛날에 그거 잘 팔리던 이제 소위 우리말로 하면 사회과학 서점이거든요. 이념서점. 이걸 만들어내던 출판사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책으로 전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서 어린이 전문서점 가보니까 옛날에 제가 쫓아다녔던 출판사들이 다 좋은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는 거라.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출판사에 대한 신뢰가 깊었는데 마침 우리 아이를 위한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반갑죠. 그래가지고 익숙해가지고 그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항상 서점에 갔어요. 갈 때마다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그림책을 사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읽어주고 이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4살, 중학교 2학년, 15살, 12년. 만으로 해도 한 10년. 정말 제가 바빠서 못 간 주도 있지만 거의 빠짐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어린 서점에 돈 엄청 갖다 부었어요.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서관에는 지금 말하는 좋은 어린이 책이 전혀 없었어요. 학교 도서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 근처에 그때 남부도서관 이 앞산 밑에 있었는데 남부도서관 가봐도 어린이 열람실 가봐도 뭐 책 같은 책이 변변히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이제 책을 전부 구입했죠. 그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요. 아, 좋은 어린이 책이 어떤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제 자녀에게 관한 주요한 경험이죠. 근데 어린이 서점이 이제 그 당시에 알라딘, 예스24 이런 게 생기면서 경영이 어렵게 됐어요. 아까 말한 교원 언니들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이래가지고 어린이 서점 경영이 어렵게 돼가지고 이 어린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어느 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점은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대해서 책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며 달래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동안 12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한번 했는데 엄마들 의외로 좋아하시네. 제가 강의를 좀 잘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하게 됐어요. 매주. 그게 2004년인지 5년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때부터 어린이 서점에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자녀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 학기 동안은 책 읽기, 한 학기 동안은 수학 공부, 한 학기 동안은 영어 공부, 한 학기 동안은 소통. 이렇게 2년 커리큘럼으로 계속. 근데 이 서점이 지지난해 문을 닫았어요.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제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우리 연구소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13년째. 이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서 제가 이제 이 학부모 연수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우리 아이 초3 때
이른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 있어요? 엄마도 이걸 잘 모르더라, 의외로. 네이버는 다 알면서 잠순에는 몰라. 이건 자녀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덜하다는 뜻인데.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자녀교육계의 네이버. 네이버는 그래도요, 라이벌들이 있어요. 검색 엔진 같으면 구글. 그죠? 뭐, 포털 같으면 다음. 이런 식으로 나름 라이벌이 있는데, 이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은 자녀교육계에 있어서, 자녀교육 세계에서 라이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처럼 공짜로 들어가지는 곳이 아니고, 연회비 10만원을 내야 들어가는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무 콘텐츠도 알 수 없죠. 저는 우리 아이 초3 때 그 사이트가 처음 생겨서, 그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거기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대구 총구석에 살면서, 서울 대치동에서 일어나는 최신의 교육 트렌드를 이제,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엄마들이 올리는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그래서 서울 엄마들이 이제 대구 촌이라고 생각하대. 우리는 대도시인데. 우린 대도시라고 생각하죠. 서울에서는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골 살면서도 최첨단 트렌드를 제가 알고 아이를 키웠죠. 특히 이제 큰 도움을 받은 것이 뭔가 하면 해외 나가지 않고 영어 학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그 유명한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도서관에 가시면 책 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장안의 베스트셀러. 그래서 작년엔 제가 와서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이 어머니는 수학을 했다고 하니까 기억이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제 강의 다른 거 들어보셨어요? 이 학교에서 두 번째. 이번 두 번째, 작년에 처음 왔어요. 작년에 수학했어요? 그때도 영어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수학을. 아, 그래요? 옆에 엄마도 또 영어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그때 해주셨어요. 이거 잠순의 아이들 말씀하시는. 아, 그래요? 하여튼 미스터리네. 그러면 내년에 오면 뭘 해야 되노? 근데 영어 하시면. 그 영어 들은 엄마도 내년에 수학하라 하거든요. 올라가잖아요. 아, 올라가요? 네. 아, 예.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쫓기고 이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안에는 사실은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내가 겪었던 인생의 아쉬움을 내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안에 깊이 있어요. 근데 이 깊이 있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는 공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고함 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특히 이제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우리 안에 정신병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죠. 여러분들 없어요? 저는 애 키워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고질적인 병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충동 조절 장애. 제가 영어로 병명을 지었어요. 파트타임 사이코. 내가 해보니까 평소에는 내가 멀쩡해요. 근데 애 수학 공부 시킬 때만 되면 뚜껑이 날아가는 거라. 근데 정신과 가도 이 약물 치료가 안 돼요. 뭐 주기적으로 뭐 작동하고 이래야 거기에 딱 맞게 이제 우울하다 하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건 어떤 때는 또 그죠? 수학 문제를 채점하다가 또 비슷한 개수를 틀려도 시댁 갔다 온 날하고 시댁 안 갔다 온 날하고 또 뚜껑이 열리는 뭐 닫히는 거 달라. 그러니까 애들도 종을 못 잡는 거죠. 한 20문제 풀었는데 어떤 때는 뭐 4개 틀렸다고 혼내고 어떤 때는 10개 틀려도 놔두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참 우리 밑에서 정신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해보니까 저는 애 고함 처음에요. 4살 때 내가 한글을 가르쳤는데 제가 정말 무식해가지고 너무 몰라가지고 달력 째가지고 뒷장에다가 하루에 4 알파벳씩 가르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음, 비읍, 시어, 니응 하루 이렇게. 그런데 인마한테 디귿 쓰라고 하니까 디귿을 거꾸로 쓰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 안 차려 가서 머리를 한 대 콱 쥐어 박았더니 바로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쥐어 박으면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숫자도 3자 쓸 때 거꾸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한 대 확 쥐어 박으니까 바로 쓰대. 그럼 저는 무식하게 쥐어 박으면 정신을 차려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책도 읽고 제가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유아기에는 사진을 찍는다 하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냥 사진을 인상을 찍어서 그냥 3이라고 쓴대. 근데 쥐 박으니까 한번 뒤집어 보는 거라. 근데 우연히 그게 맞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쥐 박으면 정신 차리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학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틀리면 바로 옆에 있는 거 발로 차고 쥐어봤고요. 이러니까 애가 아빠가 고함을 저도 안 그래도 무섭게 생겼죠. 성격도 급하거든요. 근데 애 바로 옆에 놔두고 고함 확 지르면서 쥐어박으니까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요. 우리 애가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요. 그리고 눈동자를 어디 둘지 몰라. 아빠가 막 미친놈처럼 화를 내니까 눈동자가 뱅뱅글 돌아다니면서 아빠하고 초점을 아빠를 쳐다보질 못하는 거야. 아유 이게 아닌데 싶은 게요. 너무 속상하죠. 근데 뚜껑을 한번 열렸잖아. 이게 아닌데 싶지만 이게 멈춰져요? 멈춰지면 병 아니지. 안 멈춰지거든요. 내친 김에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막. 또 화내다 보면 성질이 더 나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화내는 내 자신이 또 너무 비참해가 또 더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풀리던 문제집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 쭉 때리다가 애 겁을 줘야 되니까 몇 장 째가지고 쓰레기통 쳐박으면서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혹시 이 중에 아직 1학년 엄마들은 이 짓 안 해볼 수도 있어. 대부분 유아기 때 다 해봤겠지만 어떤 6살 엄마가 제 강의를 듣다가 옛날에 여기 성서에 여기 성서학부모회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지? 와룡배움터 또 그 우렁이 밥상이라는 마을 개발하는 거기 있는데 제가 거기 1년 2개월인가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매주 한 번씩. 어떤 6살 엄마가 갓 대구를 이사 왔어. 서울말 쓰더라고요. 제 강의를 듣더니 나중에 이메일이 왔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하면서. 뭔가 하면요, 대구 엄마들은 아이를 때려요? 하면서. 아우, 내가 그때 그 이메일 받고 내가 기절한 줄 알았어. 그래, 네가 인생을 더 살아봐라, 내 속으로. 물론 막 선천적으로 도를 닦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공자님 손자쯤 되고 뭐 이러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 키워보면 우리 안에 이게 충동 조절 장애라는 고질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게 또 증세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미친 지랄하고 나면 맨정신이 돌아와요. 맨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수습해야죠, 수습. 아까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박았던 문제집 다시 꺼내가 펴고요. 찢어진 부분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야 되죠. 그 돈이 얼만데. 또 애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흔적이 있는데 그걸 그냥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펴고 다리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위치 시켜놓고 이제 속상해서 울면서 자러 간 아이가 생각나서 아이 방에 찾아가잖아요. 저도 이 집 무척 많이 했어요.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아깐 아빠가 미쳤나봐 하면서 니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도 조금씩 인간되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아들 사랑해. 이 말 내가 무지 많이 했어요. 진심으로 정말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겪었던 아버지 부재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 저는 제 인생의 그 갈림길마다 항상 아버지 부재 때문에 가난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갈림길마다 저는 공장에 가야 했고요. 어떻게 막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내가 중학교는 갈 수 없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하다 말고 제가 친척집에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서글픈지. 내 인생의 갈림길마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구나 이 생각이 늘 있었거든. 잘 안 풀릴 때마다.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는 그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아이를 뺏어왔잖아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아이를 막 넘치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이를 맨날 패고 있으니까 그죠? 이 어찌할 수 없는 모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다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거라. 자기가 좋은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데 자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기를 뭐라 하더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
우리는 뭐 하나를 위해서 고상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위해서 좀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아이하고 이렇게 나면 우리 기분이 사망에 빠지죠. 아이고 나는 진짜 정신병 있는갑다. 내일 꼭 상담하러 가봐야지 하고만. 다음날 일하면 또 용기가 안 나죠. 아이고 정신과 가면 뭐 줄 거 있는 거 아니야? 진료 기록 남잖아 하면서. 무슨 지가 대통령 될 일 있나? 기록 좀 남으면 어땠어? 근데 용기가 안 나고요. 또 그럴만 하진 않고 또 평소에 애 학교 가고 나면 우리 멀쩡해. 연습국 보면서 웃고 하죠. 이 일을 이제 계속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니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요.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하면 어머니께 도움되는 말 못 하잖아. 물론 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없거든요. 다 저처럼 하게 돼요. 아이들 더 크고 사춘기 돼봐요. 나중에 칼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마다 상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자랑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어머니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체육회를 하면 당연히요, 내가 활성화돼요. 유치원 부모교육 같은 데 가보시면, 들어보셨을 텐데, 삐아제나 몬테소리 여사나 이런 분들 이야기 하죠. 한 아이가 전인적으로 자라려면 세 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한다. 그게 이제 행동 발달. 그죠? 신체 발달이죠. 그 다음에 인지 영역의 발달. 그 다음에 정서적 발달, 정서적 안정. 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자라야 돼요. 행동 영역의 발달, 신체 발달은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 신경 쓰죠. 유전자 조작식품 이런 거 피하고 또 유기농 이런 거 좋아하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지 영역의 발달은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요, 유전자가 좋아야 돼. 결혼하기 전에 남편 IQ 조사해봐야 돼. 그래서 근데 그거 잘 안 되죠. 눈에 찌진 붙이고 뭐 이러니까 조사할 겨를이 없어. 이미 이건 이제 선천적인 것이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개입 불가능한 변수가 됐어요. 후천적으로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을 그 환경 안에서 잘 자라게 하면 이렇게 뇌가 활성화되는 거지. 저기 사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은 이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예요. KBS 화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노란색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컴퓨터로 말하면 부팅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왼쪽 뇌는 노란색 부분이 적죠. 이게 인지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서 읽으면 왼쪽에 인지 영역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학습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여러 요소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하는 힘. 사실은 이건 쇠갯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건요, 경험을 많이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경험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험학습도 하고, 뭐, 여러 박물관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경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간접 경험이고요. 그 간접 경험으로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이 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 책을 읽다 보면 학습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책을 좋아하고 책에 빠져들고 하면 이런 요소가 자라겠구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그래서 책 읽고 나면 아이들한테 묻는 거죠. 야, 읽었나? 주인공 어떻게 됐지? 여기서 얻은 교훈이 뭐야? 그래가지고, 뭐 이거 자꾸 물어. 그래서 애가 찐맛 없어져. 작년에 보니까 엄마들이 송혜교한테 빙의 돼가지고 태양의 후예 보면서 수요일 목요일 본방 사수 하더라고. 그리고요, 다 보고 나면 아직도 송중기 얼굴이 어른거린데 그때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 김새죠. 그리고 저한테 카톡이 왔다니까. 작년에 정말 내 모르는 곳에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수목 남편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굉장히 길더라고.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녁 먹고 들어가야 된다, 와이프들이 본방을 사수하기 위해서 10시부터 하는데 9시부터 민감해져 있다,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보니까 10시에 본방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 손주의 잔영이 어정거리기 때문에 앞에 텔레비 앞으로 지나다니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잘해. 이런 카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막 여운도 남고 이래요. 정말 좋은 책을 만나면. 그런데 그것도 하니까 엄마들이 마치 아빠가 방금 송중기 나오던 텔레비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주인공이 어쨌지? 얻은 교훈이 뭐야? 이렇게 봐요. 애들 정말 김새거든요. 짜증나서 책 읽기 싫어져요, 그러면. 근데 엄마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계속 가서 묻고 있잖아요. 또 엄마들이 질문 만들어가 피곤하죠? 이걸 또 고려하신 위대하신 전집 출판사들께서 책 뒤에다가 문제를 막 두세 쪽 붙여가지고 판다? 그럼 엄마들 이거 좋은 책이라고 또 언니들이 막 꼬시니까 그런갑다 하면서 안 그래도 내가 아이한테 뭘 물어야 될지 몰랐는데 발문이 중요하다 하는데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 근데 막 책 뒤에 두세 페이지씩 막 붙여가지고 막 팔아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막 남편 몰래 모았던 비자금 깨가지고 한꺼번에 수백 권씩 막 사재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요, 사실은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 창의력, 또 독해력, 어휘력 이런 게 자라요. 손댈 필요 없어. 독후활동 하지 마요.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뚜껑 열리는데 독후활동 하다 또 뚜껑 열린다니까. 주인공 이름 물어봤는데 몰라. 건성으로 넘어갔잖아. 그럼 열받죠. 또 열심히 그죠? 없는 형편에 한꺼번에 쇳떠바리로 막 전집 사다 놨는데 안 읽어. 그러면 전집 쳐다보다가 우리 애 쳐다보다가 전집 쳐다보다가 우리 애 쳐다보다가 내 컨디션 나쁜 날 뚜껑 날아간다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은 날 이런 날. 그게 아니고요. 자, 콩나물 키울 때 보면요. 콩나물 씨를 밑이 뚫혀 있죠. 물을 위에서 부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일견. 그런데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콩나물이 수분의 일부를 몸에 머금어.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콩나물이 자란다니까? 우리가 볼 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콩나물은 자라는 거지. 원리가 이래.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어도 다 배설되는 게 아니죠. 소화된 것은 어떻게 돼요? 당이 되어서 우리 몸에 공급돼요. 그럼 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활동해요.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이 주는 어떤 것이 우리 아이의 무엇을 자라게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엄마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책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여기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자꾸 개입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아이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 단서가 있어요. 어떤 책이? 좋은 어린이 책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책이라고 하지 않고 좋은 어린이 책, 그냥 책 읽기라고 하지 않고 좋은 어린이 책 읽기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면 너무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이래서 아이가 그 책의 세계로 인도되죠. 이 경험이 어머니들한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인지 능력의 향상을 돕는 책 읽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번엔 정서 영역이에요. 보통 엄마들이 책을 읽으면 주로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거든요. 전집 회사의 권유 때문에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무슨 전집,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무슨 전집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뭐 창작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소위 유아들이 읽을 창작이 아닌데 그걸 줄여서 다이제스트해서 그죠? 0세부터 2세까지 이래가지고 전집 내고 이러죠. 그 대부분은 이제 그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게 되는데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책의 맛을 몰라. 요즘은요 시대가 달라져서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력고사 시대였죠.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식은 웬만하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죠? 찾아보면 없는 게 없어. 너무 많아가 탈이에요. 거기서 잘 선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제공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잘 좀 속된 저속한 표현을 하면 짜집기, 좀 좋은 표현을 하면 이걸 융합이라고 하죠. 융합 또는 통섭이라고 하는데 주어진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학벌도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요. 우리 아들이 캐요. 저는 그래도 아직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도 학벌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안 카더라고. 예? 요즘 누가 학벌 번호 하면서 지가 명문대 나오고도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만큼 이제 이런 게 점점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체육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식 중심 체육기를 하면 안 되고, 원래 인류의 역사에서 책이라는 것,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전부 문학에서 시작했죠. 제일 처음에는 시로부터 시작했어요. 인류 최초의 작품 보면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 버전으로 하자면 사람 이야기, 자기 이야기 이런 책을 아이한테 갖다 줘야 재밌게 읽어요. 남의 이야기 또는 지식 이야기 말고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게 되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의 많은 것을 체계하게 되죠. 우리는 맨날 지적질만 하잖아요. 어머니들 하루 종일 아이들 하는 걸 녹음해 봤어요? 근데 작년에 하라 했는데 MP에서 녹음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했나? 왜 그랬어? 뭐 이런 거죠. 전부 확인, 지시, 질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하루 종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 자존감이 툭툭툭 떨어지죠. 실제로 재작년이구나. EBS에서 신년 특집으로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다큐멘터리 3부작을 했어요. 보신 분 없겠죠? 뭐 그때 뭐 5살, 6살 이랬을 테니까. 그 3부작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요, 평소에 수학 성적이 평균이 똑같은 두 집단 10명씩 두 집단을 만들었어요. 성적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수학시험을 치게 하는데 10분 동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수학시험 치기 전에 한 집단은 네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라고 한 거예요. 10분 동안. 한 집단은 네가 가장 우울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써보래. 그리고 양 집단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학시험을 똑같은 문제를 줬어요. 시험을 쳤는데 두 집단의 평균이 7점이나 차이 났어요. 원래 똑같았는데 10분 동안 부정적인 것을 떠올린 아이들이 10분 동안 긍정적인 것을 떠올린 아이들보다 성적 평균이 7점이 낮았어요. 그때 딱 전문가가 나와서 해설을 하더라고. 자, 10분 동안 부정적인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성적이 7점이나 낮은데 우리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답. 바보가 된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보 안 되고 잘 견디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밑에서.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우리 아이가 저 밑에서 진짜 자살 안 하고 살아있는 게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 내가 저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제가 사이코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것들을 아이한테 공급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책이 있어요. 어머니들 아실 텐데 최숙희 씨라는 우리나라 중견 그림책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대표 작품 가운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이 책이 꼬마가 여자인데 엄마가 목욕하라고 해가지고 하루는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거품 풀어가지고 목욕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그래서 거품을 계속 풀어서 지 몸에 바르다 보니까 온 목욕탕에 거품 투성이가 됐어요. 엄마가 안 나오나 싶어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막 온 목욕탕이 막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뚜껑 열려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찌랄을 하면서 애는 생각할 때 엄마가 목욕하라고 해놓고 내 목욕 열심히 했는데 왜 하지 싶은 거라. 근데 엄마는 막 완전히 개판돼 있으니까 막 애를 잡았어요. 또 좀 있으니까 배고프다고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와, 우리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주네 하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먹다 보니까 온 얼굴에 떡칠을 하고 밑에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또 엄마가 막 또 뭐 방바닥에 다 흘렸다고 또 뭐 찌랄하고 막 애가 생각할 때 뭐 이상하잖아요. 엄마가 짜장면 시켜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허겁지겁 먹었을 뿐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애들 아직 서툴고 모든 게 이러니까.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큰애를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또 혼내.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요. 최숙희 씨는 아이가 이 낮아지는 자존감을 애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이 동화책이니까 가능한 거죠. 아이들이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그리고 엄마가 혼낼 때마다 애가 작아져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제서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우리 애 없어졌다고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이제 애 찾는 거라.
막 울면서 가서 우리 애 못 봤냐고 묻고 막 엉엉 울면서. 우리 가끔 그렇죠? 애 현관 밖으로 쫓아내고 나면 혹시나 싶어가 현관 밖으로 한번 내다보고 애 없잖아. 그런 경험 없어요? 없으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누가 납치해 갔나 싶기도 하고. 그걸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찾으러 다니는데 없어봐. 이제 그때 되면 정신 혼비백산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막 남편한테 연락하고 우리 애 없어졌다 하고 막 모든 사람 동원해가지고 찾고 막 꼭 그런 거 비슷하게. 이 엄마가 화났다에 나오는 엄마도 그랬어요. 근데 애가 작아져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든 거라. 너무 혼나가지고 울다가. 근데 엄마는 발견을 못한 거죠.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지를 찾아다니고 있거든? 그래서야 애가 아까 막 혼내던 엄마는 진심이 아니었구나. 아, 혼내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좋은 그림책 읽다 보면, 그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혼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점점 작아지는 아이가 낮아요. 이게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 주인공과 동일시. 여러분들이 송혜교와 동일시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은 뭐 도깨비가 유행한다 하더라고. 태양의 후예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아직 뭐 저한테 뭐, 누가 뭐 조심하라고 카톡 오는 것도 없고. 공유 기사긴 하는데, 제가 공유처럼만 부드럽게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유 상대기 누구예요? 예? 김고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근데 하여튼 동일시가 돼야 연속극 재밌게 봐요. 주인공과 나가 동일시. 이거 엄마들 뭐라 해요? 빙의라고 하죠, 빙의. 이게 이제 독서치료 같은 이게 심리학 영역에서는 동일시라고 불러요, 동일시. 주인공과 동일시 되면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이 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꼬마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동일시. 근데 너무 속상하고 이랬는데, 그죠? 근데 엄마 막 운동대장 막 찾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거기서 좀 위로를 받죠. 엄마 막 울 때 나도 같이 울고 이러면서. 어제도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두 꼬마가 여자애들이 하나는 4학년, 하나는 3학년인데 엄마들이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늦게까지 놀다가 엄마 오면 이제 데리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 가서 막 놀다가 둘이 막 울면서 들어왔어. 하나가 막 들으면서 자를 막 땅바닥에 팽개치더라고. 그러면서 저기 뭐 내가 툭 건드렸는데 쌩 찌랄을 다 하니 하고 막 3학년 보고. 자를 막 던져가지고 내가 혼을 냈거든. 네가 어디서 자를 던지노?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가 울면서 이제 그냥 내가 자 한 대 그냥 평소에 장난치듯이 한 대 툭 머리를 쳤는데 저기 막 찌랄 하면서 내한테 덤비잖아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모님이 뭐 한 줄 알아요? 언니가 내 때리기 전에 나는 속상한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안 그래도 속상해서 기분이 나쁜데 언니가 툭 건드리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하면서 막 또 같이 울어요. 둘이 같이 울면서 문제가 다 해소됐어. 이걸 보고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주인공이 웃고 울 때 동일시대 나도 함께 울고 웃는 거. 이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죠. 우리말로 하면. 자기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 아이도 아까 엄마한테 혼나고 굉장히 속상하고 이랬는데 그죠? 근데 엄마가 막 울면서 찾아다니는 걸 보면서 나도 엄마하고 같이 울고 아까 혼났던 게 서럽기도 하고 또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정화돼요. 좋은 의식을 만나면 이런 작업들이 내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책을 딱 덮고 나면 뭐 하나 깨닫게 되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 책의 주인공도 엄마한테 맨날 혼나네? 위로를 받는 거죠. 세상에서 나만 그렇다 이러면 못 사는 거라. 그 위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춘기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맨날 혼을 내지만 사실은 엄마 깊은 곳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좋은 우리 책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깨달음을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해요? 인사이트니스. 통찰이라고, 통찰. 깨닫는다는 거죠. 좋은 의식을 만나면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애들이 뭘 깨달아가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맨날 고함을 지르지만. 그래서 정말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 당연히 인지 영역은 아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인 안정, 위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의식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식 중심의 책 읽지 말고. 책 읽다 보면 초등학교 올라가면요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요. 어떤 책을 권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아이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어요. 인류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 읽었던 그 전집 나부랭이를 읽으면서 알았던 지식의 습득은 나중에 중학교 가면요 어릴 때 몇 년 읽은 걸 중학교 때는 일주일만 하면 돼요. 어릴 때 그
알량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뭐 자빠지게 외워놔봐야 소용없어요.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한번 해보면 끝이라. 제가 실제로 전집을 많이 읽은 어떤 꼬마가 있었는데, 잠순회에서. 제가 이제 어디 강원도 놀러 간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잠순 회원들이 많이 놀러 따라왔어요. 강원도에 어떤 펜션에. 그 놀러 온 꼬마들하고 제가 축구를 하게 됐거든요, 하루는. 근데 7살짜리 꼬마가 상대편이 됐어요. 골킵을 하고 있어. 골대는 없어요. 돌 2개 세워놓고 골대라고 이제 하고. 제가 막 공을 몰고 갔어요. 골대 앞에서 얘하고 내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간이 이자까지 떨어지려고 하네. 근데 그때 이 전집에 대해서 알았다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어른이 간이 철렁한다 하지, 간이 이자까지 떨어진다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길이까지 딱 말하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간의 위치, 이자의 위치 이걸 다 아는 거라.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똑똑하긴 하죠. 어릴 때는 뭘 해도 똑똑하거든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이래요. 옛날에 보니까 막 포켓몬 진화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다 외우더라고. 그래서 뭐 100몇시까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요즘도 그렇죠. 포켓몬 고 나와가지고 막, 뭐 얼마나 많은지. 하도 언론에서 찌랄해서 저도 한번 깔아가지고 해봤는데. 그죠? 우리 연구소 내 책상 위에 막 나타나더라고. 꼬리 꽃이 돼? 나중에는 또 포켓스탑 찾아서 길거리 돌아다녀야 되죠. 하다 지웠는데요. 애들이 그런 거 다 외운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그걸 모르고 막,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지 집어넣으면 되겠지 하고, 한자 공부 시키고요. 뭐 어떤 엄마도 뭐 트로트 신동이라 하면서 어릴 때 5살짜리 트로트를 가르치더라. 그래서 트로트 신동 하면서 뭐 스타킹에 나오고 막.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뭘 넣어도 막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이 아이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지? 그걸, 그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면 그렇게 돼요. 그러지 말고, 어릴 때부터 좋은 어린이책을 읽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부족하게 여겼던 것들을 많이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학교 가봐요. 놀러 가는 것 같죠? 겉으로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긴장이 되고요. 애들 근데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말로 묘사할 수 없어요. 재밌기도 하면서 한편은 스트레스 받고 긴장도 되고 비교도 당하고 또 힘센 놈한테 치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꼭 안고요. 우리 무릎에 이렇게 그죠? 눕혀놓고 쉬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엄마는 얼마나 또 효율적인지 애 갔다 오기 전에 벌써 사과 딱 깎아가 과일 깎아가 책상에 딱 올려놓고 있잖아요. 빨리 간식 먹고 손 씻고 할 일 하자 하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요즘 또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계획 잘 짜는지 엄마들이 이게 뭐 인간인지 기계인지 모를 육아를 하는데요. 엄마들 다이어리에 막 일주일 스케줄 빡빡하게 적어놓고 하고 있죠. 그게 아닌데 하면서 저는요 어릴 때 정말 엄마하고 산 시간이 얼마 안 되고요. 어릴 때 그래서 트라우마가 많아요. 애정 결핍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은요. 엄마가 공장에 갔다 와서 이제 오전에 자거든요. 오후에 일어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 무릎에 저를 눕혀놓고 귀를 후벼주는 장면. 엄마 무릎에 누워있는 것도 너무 따뜻하고 기분 좋은데 간혹 드문 일이지만 얼마나 이제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 되니까 남편 없이 그러니까 막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막 공장에 들어가면 기계음이든 소음 기계 소음 속에서 동료들과 소통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기차 화통 삶아놓은 것 같아. 그런 엄마가 자기 무릎에 저를 앉혀놓고 귀를 후벼줄 때 얼마나 기분 좋고 따뜻한지 몰랐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리고 또 잠결에 듣는데 저는 이제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6군데를 전학을 했거든요. 엄마가 이제 그 학교에 전학시키러 이제 학교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떠는 거. 내가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단칸방에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왔어. 근데 우리 엄마가 막 수다를 떨면서 오늘 학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상도 전학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잠결인데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이게 내게 아주 큰 긍정적인 정서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불우하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장 다니다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미팅을 하니까 저보고 부잣집 도련님 같대. 공장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안 나온 양아치 같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어릴 때 엄마가 잠결에 해준 저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 주변에 한 이야기, 이게
나라에가 아주 자신감 넘치게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요,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그림책 읽어준다든지, 이렇게 좀 여유있게 아이들 키워야 돼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뭐 피아노 교실 보내고 막, 또 그냥도 안 오더라고요. 요즘 방과후도 다 하고 오대. 어쩐지 엄마 시간을 늘리려고. 방과후하고, 그 다음 피아노 하고, 또 태권도 하고, 뭐 한참 돌려가지고, 이제. 아유. 이 무슨 방정 맞은 소리가. 아니, 괴정식의 소리죠, 방금 이거. 괴정식의 소리 치고 진짜 방정 맞네. 자, 다시 한번 설득할게요. 어머니들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물론 여러분들 인생은 경험했지만, 그래도 또 내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미리 다 키워보지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그 영화 박하사탕 기법으로. 영화 박하사탕 알아요? 모르는구나. 알아요? 설경구 주인공 나가 첫 장면에서 뭐예요? 자살하죠, 자살. 기차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리고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이 젊은이가, 이 30대 후반의 젊은이가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사회구조적 현실에 대해서 영화는 막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저도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가볼 미래를 미리 이제 땡겨서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고사장 가볼게요. 가면 8절지 16쪽의 국어시험 문제가 수능 첫날 시험 문제지로 나와요. 수능은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날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학년 엄마들 같으면 수능 세대인데 16쪽의 8절 문제에 지문이 산더미처럼 있죠? 열심히 지문 읽고 막 밑줄 친 거 막 이해하고 끙끙거려가지고 지문 밑에 달려있는 달랑 세 문제 풀어요. 그리고 조금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태산 같은 지문이 턱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이걸 계속 80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수학 같으면 차라리 쳐다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엎어놓고 속편하게 자죠.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국어는 우리말로 되어 있어가 양심이 꺼리껴져서 엎어놓고 자지도 못해. 그 끝까지 막 매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문제 남으면 어떻게 해요? 찍죠. 그것도 찍는 기술도 또 배워가잖아. 고르다가 다 피해 다닌다 하면서 한 번으로 찍어라 하면서. 실제로 수능 감독 가보면요, 국어인데도 제한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다 풀고 답안지에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는 수험생이 별로 없어요. 이 읽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원래는 수험표 뒷면에 다 적어가야 되죠. 그래야 밤에 가채점 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국어시험이 오히려 제일 문제라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항상. 큰일이에요. 고등학생들인데, 그죠? 오랫동안 이 수능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국어시험 쳐보면 다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한 교실에 한두 명 정도 제대로 마킹하고 답안에 옮겨 쓰고 이래요. 안 찍는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가보면요, 고등학교 딱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죠,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까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이른바 야자 시간, 또 주말 시간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뭐 자습시키고 뭐 수업하고 자습하고 보충 수업하고 뭐 이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요, 현실적으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가진 자기 공부 시간의 60에서 7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수학은 난이도도 어렵고 중요도도 커지고. 그렇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이제.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되면 상대적으로 수리 영역의 변별력이 커지고 막 이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내에 수학 공부해야 돼요. 한 20, 30%는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사탐이나 과탐 해야지. 국어 공부할 시간이 따로 별로 없다니까. 늦었어요, 이미. 이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로 돌아와요. 중학교 때는 다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사춘기예요. 내 인생 내 알아서 한대. 그러면 이제 뭐 엄마들이 뭐 아무리 날고 기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애한테 안 먹혀.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어떤 애들 상담하러 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발자국 소리만 나도 짜증난다 한다. 이 심하게 이제 갈등하고, 특히 저학년 때 내 멋대로 한 엄마들은 사춘기 되면 다 돌려받게 돼 있죠.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 성질대로 호작질 하는 엄마들은 애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지 성질대로 한다니까. 그때 되면 이제 울면서 저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 그때는 애가 어려서 몰랐어요. 하면서. 여러분들 좀 있으면 제 생각나는 엄마도 있을 거라. 지금도 있어요. 요즘 금요일날 6학년 엄마가 옛날에 1학년 때 성명초등에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는 참 좋은 말이지만 아직 어리고 이러니까 실감이 안 났대. 그런데 애가 5학년을 넘어가면서 맨날 엄마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엄마가 6학년 돼서 다시 우리 연구소 강의를 금요일마다 찾아와요. 이 엄마가 또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추천해가지고 제가 하는 금요일 강의가 엄마를 위한 인문학 해가지고 제가 그림책을 한 권씩 읽어주고 또 그 그림책에서 건져 올린 것을 가지고 엄마들과 나누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강의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어요. 그 1학년 때 듣고 6학년 때 다시 온 엄마가 소문내가지고. 그리고 이 초등 고학년 중학생 때는 책 읽기는 해야 되는데 습관은 안 돼 있고 이러면 어떻게 안타깝죠. 부모된 입장에서 안타깝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어디 보내요? 독서논술 전문학원 보내는 거라. 그런데 가면 전문가들이 책을 한 달에 뭐 몇 권씩 추천해주고 그걸로 토론하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되겠지 하고. 근데 그거 뭐 억지로 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을 갖다 놔도 애들 읽을 능력이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이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내려와요? 저학년 때 뭐 하고 있어요? 엄마들 불안하고 하니까 다 뭐예요? 학습지하고 있지, 학습지. 먼높이 국어, 뭐, 장원 한자.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자, 학습지 같은 걸 하게 되면요. 문제 푸는 기술을 배우게 돼요. 독해력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기술을 배운다니까? 자, 근데 문제 푸는 기술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가서 배워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3년 내에 문제 풀고 선생님이 해설하고 모의고사 치고 해설하고 계속 하거든요. 문제 푸는 스킬을 그때 배워요. 그 전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릇을 키우는 작업. 우리로 말하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작업. 아까 책을 읽으면서 뭐 콩나물 자라듯이 뭐가 자란다고 했죠. 이걸 자라게 해야 돼요. 이걸 자라게 하는 묵묵하게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문제를 풀고 있죠. 답은 어떻게 고르고 뭐 반대말은 뭐고 뭐 밑줄 친 걸 찾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전부 기술이거든요. 기술. 정답 고르는 기술이에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국이나 찌개를 끓였어요. 그런데 여기 맛 좀 내려고 MSG 태우잖아. 어디서 식당에서. 근데 자기 소중한 가족들이 먹는데 MSG 태우겠어요? 당장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화학조미료 안 치죠. 근데 식당은 손님 뒤지기나 말기나 일단 맛이 있어야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MSG 몰래 쓴다니까. 그래서 이제 딱 엄마들 알더라고. 딱 맛보면 뭐 좀 섞인 것 같다. 이거 금방 알더라고. 이거 문제풀이 하는 게 마치 우리 아이한테 MSG 태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당장은 성과가 좀 있어요. 이번 기말고사 때 한두 개 더 맞출 수는 있어. 근데 길게 봐서 우리 아이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소중한 시간을 날리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내가 학습지나 이런 걸 한다면 책 읽을 시간 부족하죠. 어떤 엄마는 또 아니 그러면 문제집도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돼요 이 카드랑? 그럼 잠은 언제 자나? 조건은 똑같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 생활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노는 시간 뭐 다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할 시간은 딱 제한돼 있어요. 하루에 얼마 안 돼.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죠. 이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기회비용.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티셔츠 한 장을 살 수 있어. 근데 강의 끝나고 배고파서 엄마들하고 밥 먹으러 갔어. 그 10,000원을 밥 먹는데 지불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티셔츠 한 장을 사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내가 학습지를 하는데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책 읽을 시간을 날리는 거죠.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자, 단거리 경주라면 당장 이번 기말고사를 끝으로 우리 아이 인생이 결정 난다면 MS 지고 나발이고 해야지. 그죠? 근데 자녀교육은요,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긴 레이스, 마라톤 같은 거죠, 마라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죠?
정말 달려야 될 때 달릴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되죠. 마라톤에서는요, 42.195km 가운데 보통 35km 지점을 스퍼트 지점이라고 해요. 그때까지 힘을 좀 남겨놨다가 한 35km 지점부터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는요, 아무리 빨라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때 되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요즘은 이제 뭐 전문대학원 체제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은 뭐 공시생캐가 노량진에 가면 난리잖아요. 며칠 전에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치는데. 그죠? 지금 한국은 막 취업전쟁이에요. 우리 아들이 가더라고. 헬조선 가면서 막 금수저가 판을 치고 막 아버지 엄마 잘 만난 인간들은 막 잘 나가고 막 불법을 저지르고 막 평범한 지방 출신들은 막 그렇지 않고 또 기업 가면 막 족벌 세습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정년도 안 돼서 막 전부 40 몇 살 되면 다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헬조선 탈출한다 하면서 외국계 교육 가서 외국계 교육. 엉뚱한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학년 때 학습지류를 안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있는 엄마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아니면 내 막내 동생이 또는 조카가 아이를 키우는데 내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거 안 하고요. 참는 게 좋아요. 참는 게 쉽진 않지만 불안하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 소신 있고 장기적으로 아이를 위하는 이런 관점을 가진 언니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휘둘린다니까. 지도 불안하니까. 예를 들면 GMB 보낸다고 쳐요. 내 혼자 GMB 가려고 하면 불안하지? 다른 애들은 다 2보형 가고 있는데. 가면 엄마들 다 설득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 하고.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이제 저학년 엄마들의 태도의 그 전에는 유아기 때 뭐 했어요? 체육관에서 유아기 때 여러분들이 하는 훌륭한 작업이 이거죠, 이거. 참 놀란 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엄마들이 속으로 언제 우리 집 와서 찍어갔지? 다익한데. 몰라가지고 그렇죠.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언니들이 막 어릴 때 이런 거 안 읽으면 큰일 난다 하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비자금 깨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학교마다 가서 말해요. 엄마들한테. 아니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죠. 조금씩 계속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옷이나 신발을 살 때 아이들 자라면 사고 이러죠. 맞아요. 옷을 한꺼번에 100벌씩 사요? 야, 근데 대단하더라. 책은 어떻게 한꺼번에 수백 권씩 사는지 몰라. 책은 아이들의 정신 영역에 미치는 훨씬 더 민감한 거거든요. 육체보다 훨씬 민감해요,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애들한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하나 생기면 이게 영원히 치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분리불안이 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장면이 지금도 머리에 선하게 남아있어요. 요에 이렇게 엎어져서 입 앞에 거품이 나와 있고 형이 울면서 저를 막 깨웠어요. 우리 형 4학년, 저는 1학년.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다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에 가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알뜰하거든요.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되니까. 단돈 10원도 허투루 안 쓰는 분인데 저하고 동생하고 이제 시골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는 그 열차간에서 홍익회에서 파는 세계 100원 하는 삶은 계란. 그걸 과감히 사더라고. 나 그거 우리 엄마 처음 봤어요. 그런데 돈 쓰는 거. 세계 홍익회 뭔지 알죠? 퇴직 공무원들이 열차 안에서 뭐 팔잖아요. 퇴직 철도 공무원들이, 철도 공무원들의 가족들을 홍익회라고 하죠. 삶은 계란 세계 100원짜리 파는데 우리 엄마가 처음 사가지고, 까가지고 우리 하나, 저 하나, 동생 하나 주고 엄마도 하나 먹고. 근데 저는 뭐 너무 어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맛있게 삶은 계란을 먹었어.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야 내가 그때 삶은 계란 사준 엄마 마음을 알게 됐죠. 야, 그때 엄마 마음이 미어졌겠구나. 정말 미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다 갑자기 엄마 이야기까지 나왔지? 생각이 안 나네. 에? 책임 많은 건 맞는데 그래. 아니 그래. 어릴 때 트라우마 이야기했죠.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딱 박히면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정말 예민해요. 육체적 영역보다 훨씬 더 그래요. 육체도 어떤 애들은 막 예민해가지고 아토피 심한 애들 있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GMO 조작식품 피하고 그죠. 또 유기농 먹거리 찾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영역은 훨씬 더 예민해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에 따라서 좋은 책을 공급하고 그때그때 좋은 책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옷은 100번씩 안 사시는 분들이 책은 수백 권씩 사서 도배를 하더라고. 좀 제가 못되게 말하지만 이건요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인테리어 해놓고 저거 빼고 나면 또 허허해. 옆에서 옆집 옆에 있는 놀러 오면 뭔가 좀 집안이 싸하고 이래가지고 뺄 수도 없어.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슬픈 현실이에요. 좋은 의책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엄마들 이렇게 영향을 받은 데는 푸르미 아빠가 큰 영향을 미쳤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 초3 때 푸르미 아빠가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하면서. 푸르미하고 우리 애가 나이가 동갑이거든. 근데 그 책 읽어보고 내가 얼마나 열받던지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하면서. 어떤 엄마는 저보고 대구의 푸르미 아빠답게 기분 나빠 죽겠어. 푸르미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 보내고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푸르미 엄마는 아빠가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웅진에서 방판하는 웅진 전집 아저씨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서 계속 그쪽에서 공급하는 책을 받아서 다 읽혔어요. 애들은 워낙 특이하고 독특하다 보니까 그런 책을 다 읽은 거죠, 열심히. 그래서 뭐 영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초3 때 책을 냈다니까. 초3 때 영재라고 책 내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 후에 아이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뭐 소문이 들으니까 일본에 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고등학교를 뭐 한국에서 안 다니고 뭐 어디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래요. 하여튼 그렇게 흉내를 다 내요, 엄마들이. 그래서 푸르미 아빠가 웅진이나 교원에 초청받아와서 막 부흥회 강사처럼 목 다 쉬었더라고. 막 강의하고 막 그 테이프 또 막 돌리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들 아 그래야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언니들 따라가죠. 따라가면 이렇게 교육해요. 이거 무슨 브랜드라고 차마 말은 못하겠네. 0시부터 20까지 뭐 20부터 30까지 뭐 30부터 40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또 남편 눈치 봐가면서 막 목돈 어디서 막 적금 깨고 이래가지고 막 사재줘요. 어떤 엄마 보니까 한 번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사더라고. 그래 봐야 애 방에요. 세면 채우면 채워지지도 잘 않아. 또 책값은 얼마나 비싼지. 저거 사놓고 나면요 아무리 쳐다봐도 돈 아깝고 언젠가는 일깨찍하고 애 쳐다보고 있다 보면 열받고. 왠 줄 알아요? 책이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안 읽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그 중에서 간혹 뭐 그래도 창작동화 중에 일부 뭐 애들이 읽고 막 하죠. 또 이야기인데 이 한번 봐요. 5세 때 인물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들 욕심이죠. 에디슨을 닮으라고. 에디슨이 뭐 창고에서 진득하게 말 품고 막 실험하듯이 우리도 책상에 앉아서 진득하게 절대 일하지 마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위인에 대해서 읽혀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 5학년 때 실화인데 우리 아이 5학년 때 애가 너무 포실합잖아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이제 큰 걱정 없이 자라니까 얘가 이제 그 가난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방학 때 한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빠 인생 체험하기 하면서. 아빠가 어릴 때 비산동에서 얼마나 많은 슬럼과 그 집들 이사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지 네가 한번 직접 가보자 하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니까. 그래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름에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 찌랄하면서 있잖아. 이 더운데 뭐 꼭 그걸 알아야 되나 해서 막 여러분들 애 키워보라니까. 5학년짜리 애도요 아빠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고. 자 근데 5살짜리가 인물에 대해서 다른 나라 인물에 대해서 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어른들의 무리라 무리. 그 재미없는 뭐 에디슨 강감찬 뭐 이런 거 읽으라고 뭐 있잖아. 그리고 보면 인물 이야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영웅들이야 영웅들. 우리 애들이 영웅으로 자랄 것 같아요? 그런 확률이 아주 낮죠. 그냥 평범하고 성실한 소시민으로 사는 거라. 근데 전부 위인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오히려 박탈감만 느껴요 잘못하면. 아이고 나는 어떻게 이런 흉내를 내겠노 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위인 전집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제목도 바꾸죠. 장르도. 인물 이야기 이렇게. 그리고 이 인물도 옛날에는 전부 위대한 전쟁 영웅 알렉산더니 나폴레옹이 이런 인간들이었다면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좀 커야 돼요. 적어도 청소년 시기쯤 돼야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고 배우고 하는 거죠. 이제 뭐 5살에서 뭐 6살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을 이렇게 전집으로 바르고 나서 그러니까 독서 습관이 안 잡히는 거라. 책의 맛을 몰라, 책의 맛을. 아까 말한 엄마는 화났다 이런 책이라도 한번 보면 될 텐데. 그런 책 볼 기회는 없고요. 요즘은 이제 어린 도서관이 잘 돼 있어서 학교 도서실도 참 잘 돼 있죠. 그래서 좋은 어린 책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의 뒤에 보시면 교과서를 만든 이야기들의 본문을 만든 것들의 원전이 책 뒤에 나오죠? 출척하면서. 알아요? 교과서 제일 뒷페이지 나오는 거 알아? 모르는 말, 1학년마다 모르는구나. 거기 보시면 교과서에 실린 책의 원전이 있어요. 전집 한 권도 없어요. 다 좋은 어린이책 단행본.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알아야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지식이 많이 주입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이런 책을 쭉 읽으면 되죠. 자,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저절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나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쪽으로 확산적 독서를 하게 돼요. 좋은 어린이책의 배경이 그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었던 분야의 책을 사서 읽히려고 하지 말고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그 좋은 어린이책들은 대부분 그 배경이 딱 깔려 있거든요. 그럼 그 배경에 나오는 역사에 대해 관심이 가요. 요즘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고학년 책 중에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동화책이에요. 근데 시대적 배경은 이조 마렵,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박해 이야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책 읽다 보면 당연히 이조 말렵의 역사가 궁금해져요. 천주교가 또 뭔지도 궁금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관심을 점점 넓혀가는 시기죠.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비교적 엄마들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가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집중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네 가지가 필요해요.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들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책과 친구가 되게 하려면 제 생각이에요. 네 가지가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첫 번째를 위해서 엄마들이 책 읽기가 우리 아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책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뭐 삼척 동자가 다 알지. 그러니까 전집 사놓지. 근데 정말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엄마들 설득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설득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우리 아이가 25살 때 제가 이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아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래 쉽노? 이렇게 하더라고. 25살에. 근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스쿨 입문시험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제가 이제 서울법대 가서 판검사가 되는 꿈이었거든요. 주변에서도 친척들이 그렇게 격려했고. 근데 제가 이제 형편이 안 돼서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경대법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제가 낳고 나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를 했죠. 네가 서울법대를 가서 하면서 막 권력 판검사가 되거라 하면서 계속. 근데 이게 뭐 제 뜻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주요 대학의 명문대 법대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로스쿨을 가라는 거라 법률가가 되려면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할 수 없이 경영학과를 갔어요. 법대 없어지고 나니까 갈 데가 경영학과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은 애들 대학 가고 나서도 이제 뭐 로스쿨 준비하면 해보지 했어요. 근데 애는 콧방울 끼더라고. 아빠, 요즘 누가 그런 자격증을 중요시 안 하고 하면서. 부모들이나 하지. 의사 자격증, 뭐, 변호사 자격증.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이고,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70, 80대도 아무 굶어 죽고 살 끼인데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애는 뭐라 하는지 알아? 아빠, 내가 지금 굶어 죽을 것 같나? 하면서.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는 지갈길 가겠다고. 로스쿨 준비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2해 전에, 여름에, 8월 달에 이제 로스쿨 입문시험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눈치가 보이는지 하여튼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시험 치러 왔대.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아빠 시험이 와 이래 심록하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봐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시험에 심록하는 놈 치고 70점 넘는 놈 못 봤다. 하면서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기말고사 치고 나서 시험 쉽다 하거든.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난이도를 모르는 애들이라.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한 문제가 아리까리 하거든? 그게 막, 그래가지고 어렵다 해요. 한 문제 때문에. 그런 애들 보면 보통 100점 맞거나 96점 맞거나 이래. 근데 시험이 와 이리 심록하면서 막, 이칸 애들 보면, 채점을 보면 70점이라니까? 그럼 우리 애가 시험이 와 이리 심록해가지고, 이건 70점짜리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콧방귀를 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하면서, 한 달만 기다려봐라 하더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딱 들어가가지고 지 수험 번호를 치고 성적이 딱 뜬 걸 카톡으로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인데 그해 로스쿨 응시생이 7,500명. 문과에서 최상위권 애들이 주로 하겠죠. 물론 유학도 가는 애도 있고 교수가 되려고 또 CPA 하는 애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그죠? 그 외에 나머지 최상위권 애들이 로스쿨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애들이 로스쿨을 오는 거죠. 준비한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때 친 7,500명 가운데 120등을 했어요. 별로 뭐 반응이 없네. 아니 엄마한테 겁이 없어. 아니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고대 로스쿨 정원이 각각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가 80명씩. 이게 메이저 5대 로스쿨이거든요. 물론 로스쿨은 입문시험만으로 성적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공인 외국어 성적, 학점, 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게 있어요. 여러 요소가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로스쿨 입문시험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보통 경북대 로스쿨 가려면 한 110점 정도, 그 시험에서 110점 정도 받으면 가요. 표준 점수로. 근데 우리 아이는 그때 137점을 받았어. 엄청나죠? 아직 시간이 안 나는 갑네. 우리 애는 잠수내에서도 유명한 엄친아예요. 모르죠? 저를 처음 보죠? 대구가 난 전설적인 잠수내 회원이 모르잖아, 아직. 우리 연구소 제가 만들 때요, 그 엄마들하고 하는 강의가 너무 아까워서 서점이 망하고 나서 그냥 많은 분들이 도와서 어떤 분들은요, 진짜 그 엔젤 투자자가 나타나서 인테리어 비용 다 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전부 책을 기증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돕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15,000권의 책이 모였어요. 이런 이야기 내 입으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자, 그렇게 해서 높은 성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애가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일마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아빠를 인정한 적이 없어. 아빠 때문에 고생했다 하고 이지랄만 하지만 이 시험을 딱 치더니 25살 딱 되더니 와, 아빠가 내 데리고 어린 서점 맨날 다닌 것 하고 고학년 때 아빠가 내한테 논리적 사고를 키운다고 수학 공부를 시킨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 로스쿨 입문시험은 딱 두 과목 쳐요. 하나는 언어 이해, 다른 한 과목은 논리 추론. 언어 이해는 수능의 국어 영역하고 비슷하고요. 논리 추론은 국어 플러스 수학이라 숫자 없는 수학 영역이 있어요.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영역. 가끔 보면 왜 영재 교재 같은 데 보면 뭐 퍼즐 같은 거 있어요. 논리적으로 푸는 숫자는 하나도 없는 이런 거. 그 두 과목인데 각각 35문제씩 나와서 전국 최상위권 25에서 35 사이 청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그러니까 문제는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 교재가 없어요. 시험을 벼락치기로 준비할 수가 없어. 이 로스쿨을 가서 우리나라에서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가장 논리적인 청년들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는지를 딱 한 방에 평가하는 시험이죠. 불과 70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뭐 세견 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어릴 때부터. 꼭 우리가 하더라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어요? 어린 시절의 책 읽기는 우리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국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모든 과목이 기초져요. 그래서 어떤 뭐 유행하는 브랜드를 쫓아다닐 일이 아니고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어요. 아이들한테 읽히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 사교육비 제일 안 들이고 아이로 하여금 가능성은 제일 높이는 작업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이 어릴 때 학원을 못 보냈어요. 저도 사실은 자기주도적으로 커왔죠.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잖아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 저는 철저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커왔어요. 그리고 제 경험도 있고 이래서 예? 웬만하면 내가 학원 보냈을 거라 학원이 도움이 된다면. 근데 못 보내겠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학원의 세례를 한 번도 못 받고 어쩌면 지금도 걔요. 애들이 우리 보고 대학 들어가 경영학과 안에서도 외고 출신들 많거든요. 그 완전히 대치동에서 이렇게 사교육으로 떡칠된 애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는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거든. 근데 생각하는 힘은 굉장히 자라있죠. 영어도 한 번 학원 간 적이 없다 했잖아요. 교환학생을 갔는데 어디 간 줄 알아요? 제일 처음에 지는 프랑스 가고 싶어 하더라고. 프랑스 정치대학이라고. 저 김정은의 친척 사촌이 가는 맞아. 북한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프랑스 정치대학. 파리 정치대학. 우리가 그 원선 애들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간 데가 대만 내셔널 유니버시티. 태국 왕립대학 각각 대만 공립대학 각각 하면서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이죠. 그래서 중국어 했어요. 중국어.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원래 예정하고 갔는데 재미없다 하면서 6개월 하고 떼치고 왔어. 그 지금은요. 작년에 벼락치기 일본어 공부하더만은 일본 회사 취직해 있어. 이 자기주적으로 커오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책 읽기다.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하나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돌려줘야 돼요. 책 읽을 시간을 줘야 돼요. 제가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여유라고 표현했어요. 대부분 엄마들 보면 짜투리 시간에 책 읽으라고 해요. 짜투리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책 읽기는 그렇게 태권도 갔다 와서 피아노 가기 전에 조금 남는 시간에 읽을 만한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게임을 하듯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재미를 느끼는 이런 작업이 아니거든요. 책 읽기는. 느긋하게 빠져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웜업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 애들 건성으로 읽어요. 그냥 건성으로 그림만 보고 넘긴다든지 아니면 Y 들고 만화책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독서 습관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여유 있는 넉넉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주로 책을 읽으면서 엄마하고 이렇게 가능하면 거실 탁자 같은 데다가 그죠? 그래서 잠수는 같은 데 가면요. 거실을 서재화하는 작업이 대유행했어요. 한때. 텔레비를 안방에 넣어서 아빠 야구 보려면 안방에서 보라 하고 거실에서는 아이들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그렇게 문화를 많이 바꿨죠. 세 번째가 당연히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 되죠. 이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저학년 엄마들이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읽으라고 미루면 안 돼요. 엄마들이 책을 직접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한글을 안다고 엄마들이 그리고 둘째도 있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네가 책을 알아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그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제가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 팀을 짜서 수업을 하거든요. 1학년도 있고 9학년도 있거든요. 1학년 애들 막 와가지고 6개월씩 대기 7살 때 들어오면 안 되냐 걔가 우리 연구소는 7살 때부터는 안 받거든요. 1학년부터 받아. 그래서 애들 10몇 명이 6개월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1학년 들어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저하고 두 팀을 짜서 책 읽기 수업을 했어요. 애들이 와서 큰 소리도 치고 있잖아요. 난 다 알아요. 하면서 그걸 한번 읽어보라 했거든. 한쪽씩 돌아가면서. 애들이 암호 해독하는 것 같아. 글씨도 다 쓸 수 있대. 근데 쓰는 거 보면 쌍시옷 하나도 못 쓰고 이래요. 애들이 그만큼 한글을 안다고 해서 책을 유창하게 읽는 건 아니거든요. 떠듬떠듬거리고요. 어른들도 읽으면 내 어느 습관에 맞게 책하고 좀 다르게 읽어요.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죠. 자,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못 읽잖아요. 억지로 읽으려고 하면 읽긴 있지만 버버버거리면서 떠듬떠듬거리죠. 애들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 안다고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우선 아이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 아프면 아빠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이 어른들의 목소리로 읽으면 아이들이 책 읽는 수준은 1학년 수준밖에 안 돼도 엄마들이 저자의 의도, 행간의 숨은 뜻, 그 배경,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죠. 한 4학년 수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책 읽어주기가 우리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5년 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 10부작을 만들었거든요.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중에 제 7부작이 제목이 이거예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그럼 언제까지 읽어줘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애가 엄마 읽어준 거 듣다가 답답해서 뺏어갈 때까지. 애가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엄마가 읽어준 것이 훨씬 답답한 날이 와요. 그럼 뺏어간다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책 읽을 능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렇게 책 읽을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책을 읽어주고 이래야 되죠. 저는 우리 아이 5학년 때도 책을 읽어줬어요. 아빠가 내게 남긴 것, 이런 주제로 아빠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가 아빠를 회상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항상 아이가, 그죠? 내 최선 다해서 돕고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언젠간 내가 아이보다 먼저 떠나야 하니까 항상 그게 안타깝죠. 가슴이 먹먹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줄 때는 제가 직접 5학년인데도 침대 옆에 같이 누워가지고 책 읽어주다가 제가 막 옆에서 울거든요. 그럼 우리 애는 그 책 읽다 우는 아빠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아빠 왜 그래 슬프나 하면서. 아이는 아직 이거 이해를 못하죠, 부모의 마음을. 나중에 커서 지도 어느 날이 되면 제 마음을 알겠죠. 저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많은 장면들이 제 인생 안에 찍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이 되니까 엄마가 이 마음으로 나를 키웠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군대 가던 날이 생각나는데, 제가 군대 가는데요, 제가 엄마 환송 나올 수 있는 대상이 딱 둘밖에 없었어. 제 여자친구하고 엄마하고. 근데 이제 엄마는 그때 당시에 공장에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실이 눈에 안 보여서 노안이 와가지고 공장에서 은퇴해가지고 서문시장 지하에 식당이 있고 식당가가 있죠. 그래서 김밥 말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죠. 그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지는 게 너무 섭섭해서 내가 두 사람 다한테 나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가 군대 갈 때 대구 시민운동장에 모여서 걸어서 대구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 갔거든요. 대구 시민운동장에 집합을 했어요. 대구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대구 시민운동장 지금 고성동인가? 시민운동장 입구에 웬 할매가 한 명 서가지고 막 수건으로 계속 울고 있더라고. 울음 말아 보니까. 근데 내가 사귀던 가시는 진짜로 안 나왔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요, 그 대열을 따라서 계속 오면서 우는 거예요, 대구역까지. 기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저는 그때 우리 엄마 마음 몰랐어요. 자식이 군대 가니까. 우리 엄마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처음 군대를 갔거든요. 우리 형은 이제 의대 들어가가지고 군대 안 가고 있었어요. 레지던트 하니라고. 그래, 그때 엄마만 몰랐거든요. 근데 30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진해 해군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 그때 두 차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웃으로 사는 이모들이 우리 아들 군대 간다고 이제 두 차로 가게 8명인가 따라갔어요. 진해 해군훈련소 갔는데 우리 와이프도 안 울더라고. 요즘 엄마들 안 울어요. 인간 돼서 돌아오라 하면서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더라고.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시민운동장 앞에 와 있던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해군훈련소 철조망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혼자 통곡했어요. 그 철조망을 붙잡고. 그때서야 엄마 마음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마음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고함 지르는데 왜 지르는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음을 아는 날이 와요. 그렇게 이 사랑이 되물림 되는 거예요. 되물림.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가 어떻게 위로도록 갚겠어요. 어버이날 기껏해 용돈 드리고 뭐 여행 보내드리고 이런 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 은혜를 갚는 것도 아니죠. 근데 억지로 갚을 수도 없고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유전하면 돼요.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더라고.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또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책을 통해서 내용을 주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책을 매개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 할 거고요. 나중에 지나서 30년이 흐른 후에
자기들 지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엄마가 항상 나를 무릎에 그죠? 무릎 빼게 하고 눕혀놓고 따뜻하게 책을 읽어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줬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 어떤 엄마는 도 닦는다 하더라고. 맨날 참고 뭐 뚜껑 들락날락거리면 막 누run이라고 도 닦는 거죠.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을 말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좋은 어린이책 이야기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뭐 제가 12시 정도 이제 가잖아요. 가고 나면 제가 좀 부족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소개할 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강의한 모든 강의의 동영상과 mp3 파일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물론 우리 카페 회원되기 싫으시면, 저하고 소통하기 싫으시면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요즘 뭐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우리 카페 들으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지금 동영상이 한 300~400개 올라가 있거든요. 시간이 혹시 부족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또 그리고 오늘은 책 읽기를 말씀드렸지만, 엄마표 영어 공부법이 궁금하신 분, 또는 제가 단안학교에서 하는 수학공부법 강의가 궁금하신 분, 이런 분들은 우리 카페 들으시면 지난 강의들이 쫙 올라와 있고요. 원래 하는 강의도 계속 며칠 지나면 계속 올라오고 이래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서 엄마들이 전집 의존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교보나 인터파크 이런 데서 지난 10여 년 동안 팔린 좋은 어린이책 베스트셀러를 보시면 아예 만화책이나 전집들은 통계에도 잡히지도 않죠. 책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좋은 어린이책들은 이렇게 딱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지 한 14, 15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팔린 책을 이렇게 랭킹 탑 10을 자기들이 정리했어요. 만화책이 참 엄마들한테 애물단지죠, 애물단지. 근데 항상 만화책은 어린이책 시장에서 한 25%에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안고 갈 수도 없고 참 계륵 같은 그런 존재죠. 근데 항상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이제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글줄책과의 비율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만화책 한 권 읽으면 글줄책 3권 이런 정도. 옛날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대유행하던 만화가 있었어요. 덕성여대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덕성여대 교수로 있던 이연복 교수가 쓴 새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잘할 때도 그 책 읽었을 거라 아마. 그게 뭐 대히트를 쳤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유행을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대번역가로 아주 훌륭한 이윤기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 신화를 딱 아주 오리지널 버전을 번역하는 바람에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떴고요. 또 일본의 여류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 역사를 책으로 냈어요. 그게 유명한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 하면서. 이 책이 나와서 막 굉장히 이렇게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을 했어요. 이 두 영향으로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죠. 거기에 딱 포착해가지고 듣보잡 출판사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냈어요. 가나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그래가지고 이 시리즈로 수십 권을 내가지고 막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리고 랭킹 1위가 됐어요. 만화 시장에서. 또 좀 있으니까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책 뒤에 한자카드 하나를 딱 붙여가지고 마법천자문 하면서 만화를 딱 내더라고. 그러니까 또 온 동네 아이들이 막 미친 듯이 그 만화천자문 카드 모집한다고 막. 그것 때문에 또 한자 학습지도 유행하고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법천자문이 또 다 물리치고 탑을 차지하더라고.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이놈의 Y라는 만화가 처음에 Y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 만화긴 하지만 학습 만화긴 하지만 좀 내용이 괜찮았어요. 애들이 막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하니까 온 장르에 다 Y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수백 종류의 Y가 쏟아지고 있어. 점점 질이 다운되는 거지. 옛날에 꼭 아 시리즈 나오는 것처럼. 고학년 중학생용 아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김영사에서, 주니어 김영사에서 내는. 그것도 굉장히 히트 쳤는데,
이제 너무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것도 막 계속 시리즈를 내가지고 질이 같이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항상 그런 책과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보통 이제 서점 같은 데 가시면 가장 눈에 띄는 중앙매대에 아주 조잡한 학습 만화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 왜 그런가 하면 마진폭이 크거든요. 돋보잡 출판사에서 내는 책 원가가 낮아요. 그래서 판매가는 높고, 그럼 서점에서는 많이 남죠. 그런 걸 많이 눈에 띄게 전시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엄마들이 조금씩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는 첫 번째 방법은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책 가운데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림책 베스트 1. 이게 너는 특별하단다. 언니들 집에 놀러 가보고요. 이 책 꽂혀있으면 언니들이 책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책 없으면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미국에서 3,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아예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혹시 시간 나시는 분 우리 연구소 금요일 날 오시면 제가 이런 그림책을 한 권 한 권을 정해서 한 권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시간만 많으면 충분히 말씀드릴 텐데 뭐 다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너는 특별하단다 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건 캐나다에서 나온 책인데, 그죠? 이것도 제가 알 때까지 2,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기에 정말 좋은 책.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유전할 수 있는 책. 한번 읽어줘봐요. 이걸 아이들 무릎에 앉혀놓고 한번 읽어줘보라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꼭 그렇게 키웠어요. 낮에는 항상 사고치고 문제가 많고 이렇죠. 그 열받고 막 이런데 밤만 되면 항상 아이를 재우면서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아기 때도 하고요, 4살 때도 하고요, 사춘기 때도 하고, 20대가 돼서도 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하고요. 나중에 이 청년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 보면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창밖으로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에는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안고 있어. 근데 이 아기를 향해서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꼭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시 유전하는 거죠. 꼭 어떤 엄마들은 꼭 부모님이 내한테 뭐 섭섭하게 한 것만 기억하더라.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못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무엇이 덮고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사실 많은데 은혜는 당연하고, 그죠? 뭐 유산 덜 물려준 거, 언니한테 조금 더 주고 내한테 좀 덜 준 거, 이런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막 은혜는 어디 발로 차보가 없죠.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연구소 오셔서 이제 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를 덮고 있던 뭐가 벗겨져요. 그리고 나면 아, 내가 받은 것은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헌신과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철없을 때는 우리 엄마 일부러 애미기려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막 후배 팠어요. 엄마 그러면 내 학교 보내줘 보지. 남들처럼 중학교만 보내줘서 봐라 내가 이래서 하는가 하면서. 엄마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그래도 못 보내준 것 자체가 한인데 엄마한테는. 제가 일부러 막 그렇게 했다니까. 내 인생이 만족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제 인생이 충분히 행복해지고 나니까 지난 모든 날이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지금 부모님한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못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어버이날 용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로 진심을 담아서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거죠. 혹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 강의를 들어 한번 와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쩌면 자랑스러워하는 그림책이죠. 발간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불멸의 그림책으로 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 안동에 가면
이 권영현 선생님의 그 일생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초등학교 폐교를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바꿔가지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뭐 동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권영현 선생님의 삶도 있고 권영현 선생님의 작품을 동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운동장도 있어서 아이들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우리 연구소는 재작년인가 가을에 소풍을 일부러 여기 왔어요. 우리나라가 나온 앞으로도 이런 분이 나오기 어려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화 작가죠. 그분의 대표 작품. 자, 이거 요즘 근 10년 사이에 핫한 백희나 선생의 구름빵. 이건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최첨단 기법을 가지고 이분은 뉴욕에서 지점토를 전공해가지고 그림책을 만드는데 그 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지점토로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분이죠. 자,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예요. 이제 저는 갑니다. 자, 샬롯의 거미줄은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어린이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에요. 4천만 부 이상 팔렸대요. 시리즈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죠. 8억 5천만 부. 2위가 나니아 연대기. 6억 분가 뭐 이렇게 팔렸대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고학년 중학생 되면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인데, 이 단행본, 이거 샬롯의 거미줄도 사실 고학년용 책이에요. 근데 단행본으로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팔린 책이 삐삐 롱스타킹 시리즈. 어니스트 랜드그렌의 작품인데, 이건 고학년용이에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자, 이것도 고학년용.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건 아까 말한 권정생 선생님이 쓴 불멸의 작품이죠. 이게 6학년 교과서인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자, 저는 이거 찾을 때 방금 베스트셀러를 보셨죠? 그러면 이제 저런 베스트셀러를 만든 분은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그분들의 작품을 추적해 가면 되죠. 아까 권영쌤 하면 그 못지않은 엄마 까투리, 오소리네 집 꽃밭 이런 책들. 저학년이니까 그림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그림책 무시하면 안 돼요. 쓸데없이 글밥 많은 책 집에 막 전시해 놓고 막 옆집에 펴놓으면 자랑하고 뭐 이런 용도밖에 쓸 데가 없어요. 요즘은 특히 휴대폰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적자적인데 아이들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힘을 얻고 이런 게 훨씬 좋아요. 효율적.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소 고학년들하고도 그림책 가지고 수업해요. 자, 아까 백희나 선생님 이야기 들었죠? 백희나 선생님이 최근에 낸 신간 알사탕. 이거 전부 한번 사봐요. 제가 예감하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멸의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샀거든요. 사가지고 지지난주에 어머니들하고 강의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떤 꼬마가 있어요. 외톨이에요. 친구도 없어. 혼자 놀아. 외로워요. 애가 혼자 구슬치기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심심하기도 하고 또 구슬이 부족해가지고 문방구에 갔어요. 구슬 사러. 문방구에 갔는데 문방구 주인 할아버지가 애한테 구슬 사러 온 놈한테 구슬 안 팔고 알사탕을 파는 거라. 알사탕 한 봉지를 딱 팔았어요. 애가 꼬시켜서 알사탕을 샀어.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그중에 한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사람의 표면적인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리고 얘가 알사탕을 딱 먹고 집에 갔는데 아빠가 일찍 퇴근해 와가지고 이 그림책에 따르면 그림책 한 페이지에 아빠의 잔소리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숙제했나, 동생 왜 때렸노, 씻었나, 양치했나, 뭐 니 할 일 했나, 뭐 했나, 왜 그러노. 근데 애가 이 이야기를 아빠의 잔소리로 듣지 않고 전부 번역해서 듣는 거라. 사랑해. 아빠 잔소리가 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하기나 말기나 얘가 가서 막 아빠 뒤 다리를 끌어안고 막 뒤에서 신기하더라고. 그 알약을 먹으니까. 이 알사탕 희한한 알사탕이에요. 어떤 약을 먹으니까 소파가 말을 하네. 야, 너가 아빠 보고 제발 텔레비 볼 때 소파에서 방구 좀 끼지 마라 캐라. 방구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시간이 없이 생략하고 마지막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 애한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친구한테 가서 놀자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 얘는 왕따니까 친구들한테 용기가 안 나서 놀자 소리도 못하고 이랬는데 마지막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내가 친구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지 뭐 이렇게. 내가 친구한테 먼저 놀자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혼자 노는 친구 하나 발견해가지고
가가지고 말하는 거라. 나랑 놀래? 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도 심심해서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한 놈은 보드 타고 한 놈은 킥보드 타고 둘이 막 놀아요.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강의 끝냈어요. 엄마들 다 집에 돌아갔어. 엄마들 돌아가고 나서 내가 책을 딱 덮는데 책의 뒷표지 있죠. 뒷표지 보니까 한 흐름한 아파트 입구가 그려져 있고 그 입구에 애들은 없고 킥보드하고 타던 보드하고 두 개가 딱 나란히 서 있어요. 그 애들 없어졌어. 어떻게 될게요? 친해져가지고 친구 집 놀러 간 거라. 그 책을 덮는데 막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혼자 외롭게 지내던 아이가 희한한 알사탕을 먹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백희나 씨가 진짜 참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물리적인 문방구에서 파는 알사탕 말고 매일 우리 마음이라는 알사탕을 먹여야 돼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죠? 전하고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 엄마라는 알사탕 이걸 애들한테 계속 먹여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서 친구들한테 가서 손을 내밀고 같이 놀자 할 수도 있고요. 또 가끔씩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저걸 나는 사랑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너무 신기한 그림책이더라고요. 돌아가시면 꼭 한번 사봐요. 이런 책은 적어도 소장용이에요. 소장용. 도서관에서 대여용이 아니고 소장용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린 거 다 이 정도는 최소한 소장해야 되죠. 최숙희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주 그림책 작가인데 2년 전인가 표절 시위에 휘말려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작품을 못 내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엄마는 화났다 이건 불후의 명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외국 작가들 많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존 버닝엄이에요. 이분은 항상 우리 어른들이 아이의 표면만 보는데 이분은 항상 아이의 내면을 봐요. 지각대장 존 보면 그죠? 학교를 맨날 늦게 오는 놈이 있어. 존이라고. 오는 길에 이상하게 홍수를 만났다 캐사코 아이만 볼 수 있는 그 무한한 상상력으로 즐기고 오다 보니까 늦는 거라. 우리 애도 학교 갈 때 그랬어요. 학교를 가는데 처음에 며칠은 제가 따라갔어요. 엄마는 출근하고 없고. 근데 며칠 후부터는 오지 마라 하더라고. 애 자립심 기른다고.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미행을 했거든. 우리 애 미행을 하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 바닥에 떨어있는 총알 다 줍고요. 이리저리 살피고 이칸이라고. 꼭 지각대장 조언 같은 거죠. 우리 아이들은. 육군사관학교처럼 막 한 길로 착착착 걸어서 대문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보고 즐기고 관찰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커가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특히 지각대장 조언의 담탱이는 담임선생님은 그죠? 표면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오는 길에 홍수 날만한 강이 어딨노 캐사코 있잖아요. 이래 막 따지고 지각대장 조언 표지 딱 펼쳐보면요.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빡빡이 쓴다니까. 그러니까 통렬하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어른들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책들을 잘 써요. 존 버닝엄이. 그래서 존 버닝엄의 알도라는 그림책은 옛날에 어떤 대학의 논술 문제로 나왔어요. 알도에 나오는 지문을 제시하고. 그 그림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패트리샤 폴라코라고 있어요. 이분의 그림책도 한번.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좋은 그림책이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해요. 이 패트리샤 폴라코라는 작가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쓰거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보면요. 이 패트리샤 폴라코는 공부를 억수로 못해. 그리고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가까지 늘 놀림받고 열등감 느끼고. 근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한번 폴칸가? 담임선생님 부임에 오셨는데 패트리샤 폴라코의 부정적인 못하는 면을 본 게 아니라 얘가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공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다른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패트리샤 폴라코한테 글자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30년인가 흐른 후에 어떤 결혼식장에서 이 선생님을 만나요 다시.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니까 선생님 반갑다고 그죠? 포옹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물어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노? 하니까, 이 패트리샤 폴라코가,
아주 얼굴이 붉어지면서 하는 말이, 저는 선생님 그림책 작가가 됐어요. 사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보고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셔서 그때 내가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그림책 작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된 거예요. 눈물 나는 이야기죠. 눈물 나는 이야기. 우리 아이들도 어떤 선생님 만나서 어떤 격려를 받으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할 일이 아니죠. 지금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를 단정하면 안 돼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어. 아이고. 자, 이제 12시라서 가야 되니까. 시간만 많으면 막. 제가, 어이씨. 아니, 나머지 부분은요, 우리 연구소 오시면 좋은 우리 책 목록이 엑셀 파일로도 올라와 있고요. 제가 PPT 파일도 올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저는 어찌하든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밑에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 소개하는 이야기는 거의 못하고 지나갔어요. 자, 이건 연구소에서 다른 강의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어린 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으신 분에게 제가 이 두 책을 권해요. 엄마용 책이에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 책은 나온 지 벌써 한 15년 된 책인데 대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가 잠순에도 옛날에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이 여자는 정말 까칠하게 글을 쓰는데 우리가 가진 책에 대한 편견을 다 깨부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전집을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 단행본을 찾도록 우리들을 시각교정시켜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제 후배들에게 많이 권하기도 했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도 다 권했고. 자, 다른 한 권은 소설처럼이라는 조그만 단행본인데 문고판 단행본. 이건 이제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냐기라는 분이에요. 어린이책 까모 시리즈라고 쓴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어릴 때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책 읽기에 관련해서 양육을 받았는지 자기 경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장해야 될 10가지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0가지 권리만 우리가 알아도 아주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죠. 그 중에 한 권리만 이야기할게요. 그래도 책을 읽다가 때려치울 권리. 책 읽다가 재미없잖아요. 그럼 버릴 권리. 이런 걸 보장해 주라는 거야.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해서 끝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 책 읽다가 이제 책 싫어하는 거죠. 우리도 왜 있잖아요. 연수국도 채널 돌려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로 돌리죠. 책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 샀더라도 애들 싫어하면 포기해야죠, 포기. 이런 권리들을 이제 보장해주면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 훨씬 더 넉넉하고 여유있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겠죠. 혹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인연이 계속되어서 우리 카페에서 이제 만났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혹시 도움이 되시면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이제 책 읽기 말고 다른 주제로 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저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